안녕하세요. 오늘은 율곡의 생애와 사상, 주자를 뛰어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의 출생, 어린 시절 발달 과정이죠. 결혼해서 가정생활, 과거 시험, 관직 생활, 그 다음에 추승사업,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남기신 책들에 대한 얘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율곡의 사상이 어떠신가 말씀드리고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계와 출생인데요. 가계는 덕수이 씨 이돈수님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이돈수님은 그 이순신 장군하고 이제 같은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돈수 이분의 12세 손이 되고 율곡이 13세 손이 됩니다. 초기에 고려 때는 무관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후에 후손들이 이제 문과에 급적을 해서 문과 집안이 된 그런 그 집안입니다. 7세 이양 때 이제 세종 때 공조 참여를 지내시고, 아버지는 이원수란 분인데 50세로 음서직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과거 시험을 패스를 못했지만 조상들의 그 음덕에 의해서 관리를 한 그런 겁니다. 수음판관을 지냈습니다. 수음판관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국가에 바치는 그런 별을 운반하는 그런 관리인데요. 거기에 이제 13세 손이 이율곡 선생이 됩니다. 어머니 쪽은 평산 신시신데 신사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증조부가 문과 급제를 하셔서 성균관에 대사성을 지내시고, 조부가 음직으로 군수를 지냈는데 아버지 때는 벼슬은 끊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도 기념관으로 되어 있는 그 오죽헌은 어머니의 친정, 그러니까 율곡의 외가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심사임당은 5딸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뛰어나시던 분이죠. 어머니께서 율곡 경전에 통달을 했고, 바느질, 자수, 시, 글씨와 그림, 특히 이제 그림에 굉장히 뛰어난 자질을 가졌던 그런 분이셨죠. 이제 그 삼당이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그림들입니다. 율곡 선생은 7남매 중 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사남 3녀인데 아들 중에는 사남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남매 중에는 동생이 예술 예능에 좀 뛰어난 동생이 한 분 계셨고, 우울하는 동생이, 또 큰 누이 매창은 어머니를 닮아서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했던가 봅니다. 매화도로 유명했던 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인데요. 1536년 태어나셨습니다. 출산할 때 흑룡이 바다에서 날아와서 안방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꿈을 꿔가지고, 아명이 혈룡입니다. 용을 봤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런 아명을 가지고 있었고, 3세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을 해요. 아주 천재성이 드러났던 거죠. 그리고 5세까지는 외가에서 외조모하고 어머니가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5세 때 서울로 이제 이사를 오는데, 수진방, 지금 이제 청진동 근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이사를 했고, 6세부터는 이제 정식 교육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사서 삼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5세 때는 삼청동 우사로 이사를 합니다. 우사라고 하는 게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관리직을 맡아 계셨는데, 관리들이 임시로 빌려 쓴, 아마 지금 관사 비슷한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글로 이사를 해서 잘 생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7세 때 화석정에 올라라는 이런 시를 썼는데요. 이 시가 남아 있습니다. 파주 율곡촌 친가의 고향. 그러니까 율곡이라는 이 호가 자기가 살던 그 마을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율곡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친가의 고향인데, 화석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그 정자가
율곡 선생의 5대조 이명신이 지은 정자인데 그 정자에 가서 7살 때 지은 시입니다. 물론 이제 한시로 지었지만 제가 풀어서 보면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한번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곡정자에 가을은 깊어가는데 시인의 상념은 끝이 없어라. 긴 강물은 하늘에다 푸르고 소리 맞은 단풍 잎은 햇빛 받아 붉게 타오르는구나. 산은 외로운 달을 토해내고 강은 멀리 바람을 머금었네. 금방 기력이 때 어디로 가나 저녁 구름 속으로 울음소리 사라지네. 이게 이제 율곡 선생이 7세 때 지은 시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시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지금도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 저런 모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화석정이란 그 정자가 파주에 남아 있습니다. 12세부터 19세 사이인데요. 12세 때 진사시에 이제 급제를 했는데 진사 초시에 그 후에는 아마 더 진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사는 되지 못했고 14세에 이제 아버지가 수흥판관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15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3년상을 치르는데 아마 그때 충격이 엄청나게 컸던 것 같습니다. 15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이.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입산을 해버립니다. 금강산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승려가 돼가지고 1년 동안 18세에 승려 생활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는 뭐 성량 말고는 딴 건 다 이단이었으니까요. 특히 불교 옥불 정책을 쓸 때 저런 행동을 했으니까 굉장히 나중에 이제 많이 따돌림도 받고 이렇게 됩니다. 생물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19세 때 환송을 하면서 자격문을 썼습니다. 자기가 승려 생활을 하고 불교에 일시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다 하고 반성문을 씁니다. 사실 저렇지 않고는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죠. 다음은 이제 결혼하고 자녀 관계를 보겠는데요. 21세 때 결혼을 했습니다. 첫 부인 정실 부인은 곡산 노씨인데 그 증조부가 노중래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죠. 세종 때 약학을 아마 전공을 하셨던 분인데 세종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향약 집성방이라는 큰 그 책을 쓰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문과급제를 하셨고요. 그래서 황해도 해주 야두천이라는데 이제 큰 마을이 있고 농토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그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실하고 사이에서는 율곡이 아들을 두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두지 못하고 이 부인은 1592년 임진란이 나던 해죠. 그해 이제 율곡이 돌아가셨는데 남편을 따라가지고 순절을 합니다.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실, 첩이죠. 이제 특실이 몇 사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들들이 나가지고 뒤를 잇게 됩니다. 근데 저 때는 사실 그 특실에서 난 서자들은 대를 이을 수가 없었죠. 이을 수가 없었는데 율곡 선생만 좀 예외로 대접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특실에서 난 아들들이지만 대를 잇도록 그렇게 이제 예외적인 배려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과거 시험을 쳐서 이제 관직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20세 때 이제 진사과에 장원을 하는데 또 아마 그것도 중간에 관뒀던 것 같습니다. 알성시를 응시를 하는데 이제 알성시라는 건 과거 중에서 왕이 문묘 배양을 하고 나서 성균관에서 실시에 별도로 정규 시험은 아니죠, 그죠? 문묘 참배를 가서 하는 시험이니까 그걸 알성시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그 응시를 했는데 이때 뭐 유생들이 난리를 쳤죠. 금강산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승려 생활을 한 걸 그걸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같이 시험 못 치겠다 뭐 난리를 쳤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이랬는데 이제 심통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무마를 해가지고 시험 쳤습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22세 때 이때 이제 예안의 도산으로 퇴계 이황 선생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퇴계는 56세, 34세의 차이가 있는데
가서 이제 방문을 해서 배움을 청하기도 하고 이 성리학에 대한 디스커션을 하는 것 같아요. 3, 4일 동안을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퇴계가 만만하게 되지 못했어요. 나이 차이가 저렇게 많지만 결국 그 토론 후에 퇴계가 자기의 사상을 약간 바꾸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때 벌써 이미 성리학적으로 굉장한 수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생가해란 공자님이 쓰신 말씀을 그때 퇴계 선생이 율곡을 만나고 나서 처음 썼습니다. 후생가해. 정말 후배지만 정말 두려운 존재다. 후배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다. 그 학문적인 깊이를 높이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문과 별시를 쳐서 장원급제를 합니다. 천도책이라는 하늘의 도에 대한 이런 그 책에 대한 과거 답안지를 썼는데 이게 그 후에 하나의 학설로 정비됩니다. 결국에 답안지가 하나의 학설로 그대로 쭉 인용이 되는 그런 답안지를 썼습니다. 25세 때 아버지께서 이제 61세로 돌아가셔서 파주에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합장을 하고 또 3년상을 지냅니다. 이게 이제 과거인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요. 소과가 있고 대과가 있고 잡과가 있습니다. 크게는. 그래서 소과부터 대과까지 이제 쭉 통과를 해야 나중에 끝이 나는데 대개 이제 저 전체를 하려고 그러면 한 3년이 걸리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뽑는 게 33명이에요. 그러니까 33년에 33명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 급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제 소과 대과를 치르고 나중에 이제 대과에서 초시, 복시를 치르고 나면 33명을 뽑게 되는데, 그 다음에 전시는 요건 이제 임금이 마지막에 치르는 시험을 전시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전시에서는 낙방은 없어요. 33명이면은 33명의 순서를, 등수를 결정하는 시험이에요. 전시는 임금이 내는, 그런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임금이 내는 문제를 책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책문. 그리고 그 책문에 대한 답안지를 쓰는 걸 대책이라고 그래요. 이 대책이라는 말이 과거 시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임금의 책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걸 대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33명을 뽑으니까 누가 대략적인 경쟁률을 계산을 하니까 한 5천 내지 6천 대 1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패스했다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패스하면 이미 모든 게 검증이 된 이런 이제 그냥 선발이었습니다. 아주 그 초기에는 굉장히 공정하게 나중에 이제 많이 흐트러져 가지고 그냥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리고 또 잡과가 있습니다. 작가는 이제 무슨 역과, 역관, 번역하는 사람, 의관, 의사 뽑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상감, 그러면 이제 천문학, 관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일기예보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관, 그러니까 법대, 의대, 그 다음에 이런 건 다 잡과에 속했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28세 때, 이때 이제 명종 19년에, 이때 이제 쭉 시험을 보는데요. 생원과 진사시, 초시와 복시 다 급제를 합니다. 이 네 번이에요. 그 다음에 식년 문과에서 초시, 복시, 전시 모두 장원을 합니다. 그 한 해에 7번을 다 장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하다가 만시험 12세 때 한 번 했고 22세 때 또 진행을 안 해가지고 나가지 못했지만 합하면 9번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러고 나서 이율곡 선생한테 붙은 별명이 구도장원공이에요. 9번 장원을 했다. 그래서 구도장원공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직 생활을 시작을 하죠. 28세 때 3년간 호조, 화랑, 예조, 화랑, 사관은 아주 중요한 거죠. 호조, 재정, 경제기획부 같은 데죠. 예조, 화랑, 예법에 대한 거, 사관은 언론입니다. 그죠? 왕의 말을 이제 경언을 하는 용조 화랑도 지내고 이조 화랑. 이조 화랑은 또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화랑 중에서 가장 막강한 게 이조 좌랑이에요. 그죠? 인사권을 쥐고 있는데 이때 이제
흥료 보호하고 적신 유은영을 탄핵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주 보호가 뭐 그냥 굉장한 위치에 있었는데 문정 왕후의 후원으로 이제 불교가 완전히 억압되는 상황인데 저기 문정 왕후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봉은사, 지금 그 봉은사에 주지스님을 맡아가지고 선교 양종의 부활을 하고 전국 300여 사찰에 정찰로 공인을 받고 도첩제를 실시를 하고 4,000명의 스승을 선발하고 불교 중흥을 시작. 이게 그 당시 그 유교 억불 유교 그 상황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런 일이었죠, 그죠? 문정 왕후의 그런 그 후원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보호를 탄핵을 했어요. 저런 사람을 실제로 하지 못했지만 이제 문정 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뭐 바로 제주도로 유배를 가가지고 사명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항상 이제 왕도 정치를 꿈꾸면서 경장을 주장하는 이런 겁니다. 손조가 1567년에 15세로 등극을 합니다. 손조하고 이제 율곡이 내내 이제 상당히 서로 힘든 불가분의 관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곁에 있으면 계속 이제 말을 하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골치가 아프고 또 자리를 떠나면 필요한 상태가 되고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1생 동안 이제 계속이 된 이런 겁니다. 나이 차이는 율곡이 16세 많죠, 그죠? 16세 많습니다. 손조보다 16살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호문답을 통한 정치관도 필요를 하는데 손조 측이 한 즉시에 율곡을 2조 자랑을 시켰습니다. 인사 담당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심통원, 자기를 사실은 도와준 사람인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규탄하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뭐 원칙대로 한 거죠. 그래서 삭달관직을 시킵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굉장히 도와준 사람인데 역시 이제 법대로 처리를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사의 서장관으로 북경에 파견되기도 하고 이건 이제 가는 그 관리에 말하자면 비서 같은 거죠. 가서 기록을 하는 이런 역할입니다. 정사 부사의 보좌관의 역할이죠. 귀국 후에는 홍문관에 근무도 하고 임금의 교서를 작성한다거나 항상 임금 옆에서 임금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역사 기록도 하게 되고요. 32세 때 사가독서 임금이 이제 휴가를 줘가지고 독서를 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죠. 정철하고 같이 사가독서를 하게 됩니다. 가서 이제 거기에서 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고 보고서도 내고 그러는데 동호회 독서당. 지금 그 성동구 옥수동에 독서당길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가 옛날에 그런 독서당이 있던 그런 마을이죠. 동호문답. 이렇게 해가지고 동호회에 있는 독서당에 가서 임금한테 보내는 글 이런 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공부한 내용을 동호문답이라는 형태에서 농군도 임금의 직책에 대해서 논하고 신하의 직책에 대해서 논하고 또 개혁을 할 때는 너무 급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고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군사 문제, 교육 문제, 또 명분이 중요한 거. 제가 요약한 겁니다만 이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임금에게 이제 올리는 그게 동호문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세 때는 경연을 하는데 옛날 왕들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세조, 옛날에 성군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꾸 그렇게 사지 못하고 있다. 가족이나 신하들에게 잘 못한다. 많은 그 신하들이 다 간복 사력을 다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이건 손조 당신한테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무슨 말을 해도 잘 뜻이 안 통하고 잘 듣질 않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옳은 소리를 하니까 손조가 내가 요순이나 중국의 성형 같은 자질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내가 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푸념을 하죠. 그러면 이제 또 율곡이 노력도 안 하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 뭐 직언을 계속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홍문관이 직장을 홍문관도 이것도 이제 결국은 자문에 공식적으로 왕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이거든요. 레퍼런 참고 문서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직접 왕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선조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을 하고 민생에 지금 피폐되어 있고 토풍 와해
나라가 그냥 망해가고 있고, 근데 신하가 임금을 잘 보도하지도 못하고, 개혁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붕당이나 조장을 하고, 그냥 개혁에 역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뜻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직을 하고 고향으로 되돌아와 버립니다. 얘기를 하다가 자기의 뜻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예 그냥 사직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만원봉사. 만말로 드리는 말씀 말하자면 이런 거죠. 상소문인 셈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1574년 1월에 나라가 많이 힘들었던 대의로 인해서, 임금이 신하의 말을 구하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걸로 이제 신하의 말을 구하는 이런 교지를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원봉사. 첫 번째, 일생 동안 만원봉사를 3차례 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만원봉사입니다. 거기에 뭐, 7가지 걱정, 4가지 수기, 5가지 안민, 어떻게 하는가. 신하하고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신하도 책임지질 못하고, 경륜을 하지만, 실질적인 걸 잘 다루질 못한다. 그 다음에 현명한 사람을 잘 초청을 안 한다. 또, 제의를 당했으면, 하늘의 뜻도 알아야 되는데, 하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백성을 잘 돌보지 않는다. 그죠? 인심이 일반 사람들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없다. 이게 다 이제 정치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다. 이래가지고 임금이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많은 봉사를 올립니다. 1575년 8월인데요. 이때 이제 조선 정치사의 큰 회기라 이랬는데, 이때 이제, 붕당, 사색당파가 이제 시작하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조정랑 그 주기를 누굴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눠집니다. 동인과 서인이 나눠집니다. 율곡은 그때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심의경과 친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서인 쪽으로 분류가 되는, 다시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조가 여러 가지 이제 골치가 아프니까 갈등 완화 목적으로 지방관으로 율곡을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동인 서인이 있고, 동인 서인이 세자 책복 문제로 해가지고 남인 북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북인은 광해군을 지지를 하고 남인은 영창대군을 지지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나눠지고, 서인은 또 노론 소론으로 나눠집니다. 서인이 이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사색당파가 이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인이 노론 소론으로 나뉘는 건, 소론은 경종하고 영조가 상당히 갈등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종을 지지하는 파가 소론이고, 영조를 지지하는 파가 노론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 파 간의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약집요라는 책을 39세 때 책을 씁니다. 이 책은 말하자면 제왕학이에요. 계속 이제 말로만 잘하라 선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천을 안 하니까 아예 책을, 성학집요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홍무와 부작을 맡고 승질 겸직을 하는데 5월에 또 개혁의 방향을 다시 건의를 합니다. 계지술사라고, 왕은 자질도 아름답고 욕심도 적으시니 적고 장점도 있는데 학문을 가깝게 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덕을 잃진 않았지만 그다음에 한 일도 별로 없다 이거죠. 노력을 안 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에 대해서 그걸 좀 좋은 정치를 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학집요라는 책은 이제 원래 조선에서 양학은 대학연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 윗대 왕들은 다 이 책이 교과서였습니다. 근데 아마 굉장히 방대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줄이고 또 우리나라 조선의 실정에 맞는 식으로 좀 고쳤는데 결국 그 전에 올렸던 동호문답을 조금 더 심화시킨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 내용에 이제 율곡의 학문과 정치 사상, 이론적인 것과 실질적인 게 집대성되어 있는 이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올렸더니 선조가 이제 그 책을 보고는 이건 율곡의 말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건 성인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책이다.
자기 앞으로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손조가 야대 밤에 또 만나서 자주 정치 얘기도 하고 노력을 좀 하긴 한 것 같은데 손조가 하여튼 율곡 선생의 그런 어떤 요구에는 맞진 않았던 것 같아요.